이에 대해서 이제 A씨는 불복했고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여전히 루이비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분노하는 포인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루이비통 리폼 영상에 이어서 최근 1,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왜 법원은 리폼을 상표권 침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오늘은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서 이 사건을 이해하실 포인트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최근 선고된 사건의 피고인 리폼업자분과 1심 끝나고 항소심 하기 전에 상담을 드렸던 사실이 있어요. 그 얘기는 간단하게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시작합니다. 일단 사건 경과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명품을 다른 형태로 리폼해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시는 A씨가 이제 루이비통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금지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당했어요. 1심에서 법원은 루이비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A씨는 루이비통사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므로 1,500만 원을 손해배상해라 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A씨는 불복했고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여전히 루이비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은 판결 선고하면서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리폼 후 제품의 원고의 상표, 그러니까 루이비통의 상표 표시가 되어 있고 리폼을 했다거나 재생품, 재활용품이라는 표시가 별도로 없으니까 일반 수요자들은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서 허락 없이 원고의 상표를 사용해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것은 루이비통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법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들어주세요. 이 사건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포인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니 내가 산 물건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자, 근데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상표법은 상품의 생산을 상표권자의 권리라고 하고 있어요. 루이비통의 상표를 붙여서 상품인 루이비통의 가방을 만드는 것은 루이비통의 권리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쉽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들어진 걸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물건의 생산에 해당한다고 말이에요. 자, 방금 두 개 얘기를 합치면은 루이비통의 가방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건의 생산에 해당하고 이것은 루이비통의 권리다 이겁니다. 지금 리폼업자께서는 고객으로부터 루이비통 가방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경해버린 다음에 상거래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게 상표권 침해라는 것이에요. 그럼 대체 그게 왜 상표권 침해냐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자, 법원의 논리는 이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형태를 완전히 변경한 상품은 루이비통에서 생산한 적이 없는 물건이에요. 이게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사람들은 아, 루이비통에서 저런 것도 나오는구나 라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루이비통이 의도한 바도 아니고 실제 리폼 제품의 퀄리티가 루이비통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서 심하게 떨어진다면 루이비통사의 상표가 갖고 있는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루이비통은 본인들의 상표와 상품의 퀄리티를 보호할 수 있고 리폼 제품들로 인해서 이건 침해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루이비통이라는 상표는 루이비통이라는 회사가 수백 년에 걸쳐서 쌓아온 신뢰를 나타내는 상표예요. 근데 제3자가 이 루이비통이라는 상표를 허락도 없이 이용해서 돈을 번다? 자, 입장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유명 상표를 가진 회사의 대표인데 제3자가 내 허락도 없이 여러분의 상표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면 기분 안 나쁠까요? 자, 법원의 입장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리폼업자는 왜 허락도 없이 루이비통이란 브랜드의 저명성을 이용해서 돈을 버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수준, 그러니까 뭐 가방끈 떨어져 가지고 바느질을 다시 했다거나 한쪽에 구멍이 나서 메워주는 수선, 동일성을 유지하는 수선이 아니라 루이비통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리폼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집에서 내가 가방으로 신발 만들어서 신으면 상표권 침해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실제 뉴스 댓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에서 혼자 어떻게 만들든 그건 상표법 침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품이란 상거래의 대상인데 집에서 혼자 형태를 변경해서 입든 신든 그건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리폼은 상표를 이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버린 것이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는 경우와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지지든 볶든 상표권 침해는 아니다. 두 번째, 형태를 변경시킨 물건이 상거래 대상이 된다면 상표권 침해다. 이게 상표법과 법원의 입장인 거예요. 사실 A씨는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저한테도 항소심과 관련된 문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1심 판결문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다 봤습니다. 사실 전 그때 이런 의견 드렸어요. 이 사건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항소심에서 절대 이길 수 없고 어차피 1심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면서, 왜냐면 상표법 특유의 법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법리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따라서 저는 그분께 항소를 하시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라고 했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과의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좀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2심에서 이길 수 없다 라고 드린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께서는 2심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다른 곳과 사건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뒤집을 수 없으세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끝! 자, 오늘은 최근 2심이 선고된 루이비통 리폼 사건을 설명드렸어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그대로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집기 위해선 기존의 방법으로는 동일하게 접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기에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식재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지만 좀 리폼 업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규제가 좀 풀어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번 항소심 결과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상표와 리폼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